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또 당 대표께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관련 징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정말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시면서 저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저 뒤에 누가 있기에 저러지? 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말씀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어느 한 반성조차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국민의힘이 태영호 의원 꼬리자르기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쪽이 진실이라면 되게 심각한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우리 당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쇄신하고 변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국 자체가 답답할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은 맞습니다. 뭐냐면 결국 실체를 알기가 쉽지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당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로 시선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탈당 관련해서는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도 있으셨는데 그런 제안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국가대표 정치 뉴스쇼 5시 정치부 회의 시작합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으로 뒤숭숭한 국민의힘인데요. 목요일마다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가 오늘은 취소가 됐다고요? 네,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외부 일정이 있었다는 게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기자들을 만난 김기현 대표도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 행사 참석 때문에 회의를 열 수 없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당 차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뜻을 내비치자 회의를 열기에 좀 부담스러웠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박강원 원내대표가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열었죠.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총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네, 쇄신 의원총회를 표방한 이 자리에서는 무엇보다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당 쇄신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이 이번 돈봉투 의혹을 절박하게 다뤄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그래서인지 의총이 끝난 뒤에 박광원 대표가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일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회에서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만위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갔다고요. 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한일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면서 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본에 무한하게 퍼주는 호갱 외교를 자처했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여기에 전용기 의원의 독도 방문을 두고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두고 굳이 그런 방문을 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항의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의 단 한 사람도 얘기하지 않는 게 놀랍다면서 맞받아쳤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국회에서 2살배기 아들을 이렇게 품고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용해인 의원은 퍼스트 키즈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말하지만 양육자의 일상은 논의의 장에서 다뤄지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린이를 돌보는 일이 사회 전체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의원의 아들이 마이크나 카메라를 잡아당기기도 했는데요. 이번 회견이 우리가 아이와 함께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공유할 수 있는 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SNS로 소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들어가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도 유 실장 박마커, 유채커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잠시만요. 조대행 누님, 예. 내일 어린이날이잖아요. 저 선물 안 주시나요? 제가 선물. 조카 선물은 준비를 했는데 왜 백반장이 저한테 손을 내밉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백반장이 거의 조카뻘 아닌가요? 예? 백반장이 오늘 아침부터 이 조대행은 다정회의 고인물이다. 본인은 신생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이날 선물을 좀 기대하는 그런 눈치더라고요. 조대행이 제가 생각해도 썬캄브리아대급 유물은 많은데 그렇다고 우리 뭐 백반장이 뭐 어린이날을 얘기한 건 좀 우습지 않나요? 뭐 나중에 노인의 날에 조대행 챙겨줄 것도 아니고. 아예 좀 챙겨드리죠. 네, 좀 찜찜하긴 한데 어쨌든 박마커가 잘 커트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진행할 때 어순한지 모르겠는데 유채커 나가 있죠? 예, 유한울 체커의 뉴스픽으로 정치부에 출발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안을 윤 대통령의 결단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결심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보답하는 차원에서 어떤 의제와 메시지를 들고 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유한을 체커가 회담픽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어린이날 연휴 전 마지막 뉴스픽, 오늘도 뉴스픽 3로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사과할 결심, 양자 검증, 독도는 우리 땅으로 회담픽 3 가져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는 착착 이뤄지고 있는 듯합니다. 정상회담 막판 준비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아키바 국가안전보장국장, 온 김에 윤 대통령도 예방했습니다. 두 사람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약 2달 만에 다시 마주했습니다. 반갑습니다. お会いできてこちらこそ光栄です。時間取っ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3월에 뵙고 또 금방 또 다시 뵙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셔틀 외교 복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일 간 우호와 협력이 점차 확대될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아키바 국장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것까지 언급하면서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도 전달했는데요. 아키바 국장은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하나씩 뜯어보면요. 용기 있는 결단, 이 제3자 변제 방식인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을 뜻하는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답방한다는 말도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보답을 어떻게 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사과할 결심이 선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여권에서도 기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일 햇볕 정책을 펴라고 한 게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일본 여론이 한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친해져야겠다. 좀 더 사과를 해야겠다. 이런 여론이 일어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사과하지 않을까 좀 보는데 그 이유가 일본 국민들 마음에 눈이 많이 녹았어요. 그전에 비해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런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마이니치는 칼럼을 통해 윤 대통령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니혼 게이자이도 윤 대통령이 정치 리스크를 지고 성의를 보였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적어 내려갔습니다. 더욱이 보수 우익으로 분류되는 산케이 신문까지도 지난 한일 정상회담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10%포인트나 하락했다면서 기시다 총리의 명확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우리 보수 언론 기사를 소개했는데요. 따라서 우리 대통령실도 사과는 강요 안 한다면서도 내심 기대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미래문 연다고 과거문 안 닫힌다는 말까지 관계자 말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문제는 이 기시다 총리의 입만 바라보는 일본 정치권 내 극우 세력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사에서는 지금 자민당의 어떤 보수 지금 강경파들이 지금 기시다가 한국 가서 무슨 얘기할지만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헛소리만 한번 해봐라 한마디 쉽게 얘기를 하면 이상한 소리 하면은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기시다가 뭔가 과거사와 관련해서 뭔가 나올 것인가.
이 때문에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도 국내 정치 상황과 여론을 살피며 최종 발언 수위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결국 기시다 총리가 경제 안보 협력 보따리를 보답 차원에서 내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나 공급망 협력 정도라는 거죠.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이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도 한 가지 가능성으로 거론됩니다.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도 양국 재무당국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간 G20, IMF, 아시안 플러스 3 등 다자 무대에서 개도국 지원, 영내 발전을 위해 협력해 왔습니다만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불안 등에 대해서도 재무당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니온 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가능성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실제 양국의 정상회담이 이렇게만 흘러간다면 사실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보답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 오므라이스 2차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융숭한 대접을 준비 중입니다. 기시다 총리와의 만찬 한남동 관저에서 일종의 홈파티를 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야끼니쿠 문화를 감안해서 숯불 불고기를 또 사케 애호가인 기시다 총리의 취향에 맞춰 한국식 청주를 준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안 따뜻한 밥 한 끼로만 기억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과 옥조로 내세우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오부치 총리의 반성만큼 사과만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이번에도 와서 후쿠시마 문제 해결을 하려고 우리한테 씌우고 가지 마라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하지 마라. 제발 술 조금만 드셔라. 두 번째 회담픽 양자 검증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마침 언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짚어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음이 급한 일본 때문이죠. 일본은 영상까지 만들어가며 여론전에도 진심인데요. 갑자기 여기서 우리 고리원전까지 등장합니다. as well as into the atmosphere through ventilation processes in compliance with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 수소량이 우리나라 고리 원전보다 더 적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청이 만든 다른 영상에선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고노다로 디지털상이 직접 나와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in South Korea discharged 49 trillion becquerels, or about twice as much.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 고리 원전처럼 정상 가동 중인 원전과 다 망가진 후쿠시마 원전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반박이 나오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런 억지 주장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카드, 바로 한일 양국의 양자 검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과는 별도로 진행하는 건데요.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국면에서 김태효 차장이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한국을 포함한 11개국과 함께 지금 정기적으로 계속 몇 년째 공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나오고 있지만 결국 한국이 더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좀 별도의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진 않겠느냐. 하지만 실제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지금으로서는 우세합니다. 우선 한일 이 두 국가만의 조사를 중국이 그냥 두고 보겠느냐는 게 한 가지 이유고요. 일본으로서는 지금 진행 중인 IAEA의 검증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달 초 발표한 중간 보고서도 이 일본에 유리한 내용이 많았죠. 이대로 6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 그만인데 일본 입장에선 굳이 IAEA의 건의에 도전하는 듯한 양자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생각보다 급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완전히 포화되는 상태가 여태까지는 올 가을로 예상을 하고 올 여름까지는 뿌린다는 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 예상보다 비가 적었고 또 부지 내에 포장 공사를 하면서 원전 내에 들어오는 물이 줄으면서 예상보다는 그 저장 탱크의 양이 차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차는 것이 내년 6월 정도 사이에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아직 7월 방류를 고수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사실 기시다 총리한테 더 급한 문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아닐까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겁니다. 실제 일본 정부가 최근 프랑스와 독일 등 EU 대사들을 만나서 수입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따라서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한 때 이 문제를 언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현재로서는 규제가 변경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요. 이 오염수 방류 문제와 맞물려 어떻게 정리될지 이번 주말에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픽은 독도는 우리 땅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제 운영진들과 함께 전해드렸죠. 민주당 전용기의원의 독도 방문,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맞섰죠. 전 의원은 오늘 윤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항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평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가셨습니까?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망언을 연일 이렇게 일삼는 이유는 굽신거렸던 구려개교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더 이상 뻔뻔하게 독도에 대한 망언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이 독도에 들어갔다는 일본 입장에도 반박했는데요. 그런 요청은 없었고 더욱이 요청이 있었다 한들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선 전 의원이 긁어 부스럼을 만든 셈이다. 일본 우익들한테 독도 방문에 빌미를 제공한 거다.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를 이슈 안 시키는 게 국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도 간 사람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요. 어쨌든 독도를 이슈화 시키는 것 자체는 일본 극우한테 놀아나는 거다. 여기서 이 독도에 간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의원이라는 건 안 비밀로 하고요. 이런 여당의 비판에도 독도를 찾은 민주당 청년 의원들은 침묵하면 할수록 일본은 더 노골적으로 우리 주권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더 당당한 모습으로 대처해달라고 외교 당국에도 주문했습니다. 일본의 만행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 조치 등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항의랍시고 주권 침해, 내정 간섭을 하는 일본을 상대로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게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의 회담 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함께 뽑아보시죠. 뉴스픽이었습니다. 네, 아키바 국장이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왔으니까 양국의 안보 사령탑끼리 한일 정상회담 의제 조율도 얼추 마쳤을 것 같은데요. 오후에 관련해서 좀 대통령실에서 나온 게 없나요? 박마커. 네, 있었습니다. 이제 이도훈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달 7일에 이제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이 안보와 첨단 산업과 이 과학기술, 청년과 문화 협력 등 이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담 진행 순서도 간략히 소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두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잇따라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내외는 기시다 총리와 기시다 유코 여사 내외와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양국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양국 간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유체커가 다룬 것처럼 정작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과거사랑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하시는 거 맞나요, 조대? 전 특히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또 관심이 있는데 제가 워낙 또 회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좀 민감합니다. 좀 정리를 좀 회담픽 유체커가 좀 정리해 주시죠. 아니 근데 여기에서 이제 회담픽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제작진들 사이에서는 다정회가 혹시 다 정상회담의 줄임말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조대행 때문인데요.
그 지적을 100% 겸허하게 제가 받아들입니다. 예. 다만 네. 저는 오늘까지는 회의를 진행한다. 요거는 안 비밀입니다. 다 정상회담은 아니죠. 유체커만 정상회담을 하면 되니까요. 뭐 다음 주에 이제 류 실장이 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복국장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네, 일단 이제 그만하고요. 여기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의는 진행 중이라면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 결정됐더라도 변경이 있을 수 있어서 단정적으로 정상회담 의제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론인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굳이 우리가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사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었나 보네요. 그런데 일각에선 과거사보다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한일 정상이 선언을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여전히 다정의 특파원을 노리고 있는 제가 그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가칭 신한일 미래협력 선언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겠지만 어떤 선언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실제 정상회담을 해봐야 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한일 청년교류 공동기금 설립인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이 한미 정상회담 때 미래 세대를 위한 비자나 취업 노력이 반영된 걸 들면서 이 한일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정상 간 협의가 있을 때 미래 세대를 위해 뭘 할지가 관심사여서 그런 흐름에 따라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일이면 연휴에 들어가게 되죠. 일부에서 다정의 유물이라고도 하는데 그동안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정치권은 여전히 신문에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여론전을 펼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4일 남은 정상회담에 대해서 오늘 연휴를 앞두고 총공세를 펼쳤죠. 맞습니다. 아까 유체커가 전해드린 전용기 의원의 기자회견도 그 일환일 거고요. 당 차원에서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잇따라 열었습니다. 각각 이재명 대표와 박광원 원내대표가 참석했는데요. 모두 윤석열 정권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뻔한 정답을 놓아두고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고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일본에게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소위 말하는 참 이런 표현을 하기 싫은데 호갱 외교를 자처했습니다. 네,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걸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마디를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달리 짐짓 꾸짖는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른 여당 의원들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독도를 찾은 이 전용기 의원을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홍준표 시장은 아예 반대로 일본이 이 독도 방문에 항의한 걸 두고 모처럼 한일 관계가 총체적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와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의원이 내 나라 내 땅을 방문하는데 이웃 나라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 참 우스운 일이라고 난리를 세웠습니다. 네, 역시 홍카콜라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체커, 오늘의 원픽 뭘로 뽑았나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이어 수산물도 올리나 대통령실 오염수 현안 제외할 필요 없어. 네, 국민의힘 최고위가 오늘 전격 취소됐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공개 파장이 커지면서인데요. 윤리위는 녹취록까지 기존 징계 사유에 병합하겠다고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에 이어서 태 최고위원까지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녹취록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까지 거론했는데요. 관련 소식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최고위원 리스크가 거의 제가 지도부 블랙홀에 빠진 듯하다. 오늘 또 최고위도 안 열리는 것처럼 최고위원 불러서 모든 또 여론의 방향이 그쪽으로만 쏠리게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마치 블랙홀 같은 국민의힘 최고위원 리스크, 그 중심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논란이 점점 커지자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위를 전격 취소했는데요. 대통령실이 공천을 언급했다는 바로 이 녹취록 공개 때문입니다. 태 최고위원에게 마이크를 쥐어주지 않겠다는 심산인 듯합니다.
당신이 최고위원이가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뭐 필요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대통령실 먼저 들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네, 김기현 대표는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 등으로 이 당 윤리위에서 이미 논의 중인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이번 녹취 논란도 포함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윤리위도 이걸 받아들여서요. 어제 오후에 긴급 회의를 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병합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록이 보도된 건 지난 1일이었죠. 다음 날인 2일에 김 대표는 과장된 발언이었다라는 이 태 최고위원의 해명을 좀 들어주는 모양새였는데요. 어제는 과장한 표현 자체가 문제였다면서 책임을 묻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아니 퇴임을 어떻게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부풀렸다 그러잖아. 그런 말 한 일이 없는데. 그래도 아니 왜 자꾸 안 했다는데 했다고 질문하세요? 아니 그럼 자기가 그게 자기 거짓말했다 그러잖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파악을 해본 결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무수석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본인이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켜서 그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당해주게 되었다. 네, 기자들은 김 대표의 입장이 바뀐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자세히 좀 들어봤더니 김 대표의 말은 일관되게 대통령실은 공천 언급을 안 했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태 최고위원과는 손절을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녹취록 속 태 최고위원의 말을 정면 반박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해명 취지와도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이 개입한 게 뭐 있습니까?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대통령이 무슨 개입을 했어요? 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개입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방금 들으신 발언 지난 전당대회에 당무 개입이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예전에도 이번에도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말에 가장 반발한 사람은 지난 전당대회의 당권 주자들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면서 특정 후보를 겨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수석이었는데요. 똑같은 말을 되돌려받았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남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본인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 녹취록 파문, 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 수석과 태 최고위원의 말을 못 믿겠다라는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의 여당에 대한 공천의 개입, 암묵적으로 다들 예상하는 바라는 겁니다. 태영 의원 말이나 이진복 수석 말을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 저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 녹취록 내용이. 그날이 그 전당대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런데 최고위원이 비서한테 인사를 하러 대통령실에 찾아간다 자기 말로. 그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우리는 정무수석하고 또 당의 최고위원하고 이렇쿵저렇쿵 해서 내년 총선의 공천은 어떻게 할 테니까 보장할 테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할 리가, 이실 짓고 할 리가 없겠죠. 네, 여당 일각에서는 이 수석이 내년 총선 공천을 말할 처지가 아닐 거다 이렇게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부산 언론에서는 지금도 이진복 수석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도 공천 걱정해야 될 판에 무슨 공천 이야기를 실없는 이야기예요. 총선 시즌에 정무수석을 할 확실한 그런 사람이 확실해야 그런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데 정무수석 2년 하기 힘들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명확하지 않은데 윤리위만 소집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이 수석이냐 아니면 그 윗선이냐 아니면 뭐 퇴최고냐 아마도 지금은 이 2번 태영호 최고위원이 허언을 했을 경우다 이렇게 상정을 하고 징계를 하려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국회의원과 용산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는 녹음기를 켜야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리위는 힘이 세다고 여겨지는 쪽이 최근에 수없이 근육 자랑과 실력 행사를 해대는 상황 속에서 태영호 의원이 과장했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징계를 한다면 그 자체로 또 태영호 의원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더 크게 반발할 걸 예측 못하는가요?
네, 태 최고위원이 앞으로 더 반발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태 최고위원은요. 이 공천 개입 녹취뿐 아니라 쪼개긴 후원 의혹까지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이 제주 4.3 발언 때부터 정치적인 공세가 시작이 됐고 지금은 이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제 핸드폰을 해킹하고 지인들에게 피싱 메일을 보내고 페이스북 가짜 계정을 만들어 후원금을 갈취하고 보좌진 중 구 누가 보좌진 내부 회의 내용까지 불법 녹음하여 불법 유출시켜 정치 공세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꺾으면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않겠습니다. 네, 꺾이더라도 굽히지 않겠다라는 본인의 말과는 다르게요. 태 최고위원은 이 기자회견 직후에 쏟아지는 질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녹취록 속 발언은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꾸며졌다는 얘기냐라는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는데요. 구체적인 해명도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사과도 없었던 기자회견에 대해서 김병민 최고위원은 동료 최고위원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 약간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민주당 방식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돈봉투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민주당이 하는 방식이 본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곁가지에 관한 얘기들로 상황들을 좀 치환시키려고 하거든요. 네, 태 최고위원은 녹취록을 불법 녹음, 유출한 사람을 수사를 통해서 끝까지 색출하겠다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이 전현직 보좌관을 지목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누가 왜 녹음을 했는지, 만약 보좌관이 아니고 이 제3자라면 도청을 한 건 아닌지, 도청이라면 악의적인 도청이었는지 이 부분까지 좀 살펴봐야겠죠. 민주당에서는 불법 녹음과 유출보다는 그 내용, 즉 공천 개입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개입 그 자체로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는 왜 강하고 태영호 녹음은 왜 그렇게 약하는가? 그래서 나는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밝혀라. 네, 과거 사례도 회자가 되고 있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년 실형을 받았다는 건데요. 당시 수사한 검찰은 4년을 구형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거는 엄청나게 심각한 불법 행위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 시절에 이 검찰이 4년을 구형하고 2년은 실형을 징역형을 받은 그런 문제입니다. 네, 태 최고위원은 부인을 했지만요. 쪼개기 후원 의혹의 파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 최고위원의 지역구는 서울 강남 갑이죠. 서울시 의원, 강남구 의원들이 본인은 300만 원을 후원하고 가족들도 수십만 원씩 후원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당무감사위에서 사실 확인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사실상 뇌물이라고 했습니다. 쪼개기 후원을 지방의원들한테 했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매우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입니다. 정말 뇌물에 가까운 성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을 빌미로 후원금을 원래는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오늘은 이 후원자의 손녀와 이 지역구 사업가들의 자녀들이 의원실의 청년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의원실 단체 대화방에 이 청년 보좌관을 4명을 뽑는데 그중에서 땡땡 회장 딸은 꼭 넣어줍시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종의 대학생 인턴인 셈인데 채용 후에 후원금이 들어온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국회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생 인턴을 좀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급여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뭐 대가를 받고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후원금을 비롯한 다른 대가를 받은 대신에 손자, 손녀들, 자녀들을 청년 보좌관으로 일종의 스펙을 쌓는 데 도움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당시에는 태 의원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 청년 보좌관들이 도움을 줬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후원 여부가 기준이 된다면 여론은 이런 불공정에 대해선 관대하지가 않죠.
이 방송국은 나한테 달에 꼴랑 220주지만 내 남편은 이 방송국에 2억 2천은 쓴단 소리야. 네, 국민의힘이 태 최고위원의 징계를 어떤 수위로 할 것인지 대통령실 지지율에도 연동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태 최고위원은 친윤계를 자처하면서 전당대회를 치렀습니다. 만약에 손방망이가 되면은 저는 지지율에, 대통령 지지율에 오히려 더 타격이 올 수도 있다고 부정적으로 봐요. 미칠 수가 있다. 이것도 뭔가 또 대통령과 관계된 거 아니야? 또 윤핵관과 관계된 거 아니야? 왜 태영호는 언터처블일까?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에 가려져 있지만요. 징계 대상이 된 사람 또 있죠.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김 최고위원의 지지자들은 징계를 반대하는 서명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당내 분파주의자들이 최고위원들을 징계하자고 하고 있지만 이 징계 정당성이 없고 최선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열심히 싸운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하면 누가 야당 및 좌파 진영과 맞서 싸우겠습니까? 당은 내부 총질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자들만 넘쳐날 것입니다. 예, 결국 이 국민의힘의 상황,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이 최고위원 리스크에 김 대표,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도 이렇다 할 정책적인 행보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처음부터 윤심으로 전당대회를 치른 데 따른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여러 논란들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의 대리인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나왔습니다. 당대표 나오는 것도 못 나오게 다 총질해버리고 최고위원도 당직도 원내대표도 지금 김기현 당대표가 저는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용산 여의도 출장소장 할 거다. 지금 출장소장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내에서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해명 기자회견 이후에 오히려 중징계론이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 당원거 정지 1년 징계를 받았었죠. 이번 징계 수위를 좀 봐야겠지만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립무원 태영호 중징계론 확산, 국민의힘 최고위 취소,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해라. 네, 국민의힘 윤리위가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를 열어서 태영호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는 방침이죠. 네, 그렇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월요일 오후 4시에 윤리위를 연다고 밝혔고요. 태영호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4.3 발언 등에 더해서 이번 공천 개입 녹취 의혹까지 병합해서 심리한다고 했습니다. 후원금 쪼개기 의혹 등 추가로 불거진 의혹까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1차, 2차 징계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2차례에 걸쳐서 징계를 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사실 쪼개기 의혹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모감사위원회에서 사실 확인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1차 징계, 2차 징계, 그러니까 2차례 징계가 있을 수도 있다. 사실 확인이 늦어진다면 뭐 지금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 뭐 징계를 무한정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이 태 최고위원에 대한 당내 여론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해명 기자회견 이후에 좀 분위기가 더 나빠진 것 같은데요. 태 최고위원은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죠. 이철규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이 집단 린치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이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당내 자진 사퇴론이 나온다는 질문도 있었는데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무총장은 본인이 잊지도 않은 말을 해서 문제가 생긴 거다. 그리고 몰래 녹음 유출한 것과는 별개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시민단체가 공천 개입 녹취록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이진복 정무수석을 고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오늘 두 사람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수석은 재선을 걱정하는 태 최고위원에게 이 최고위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도록 했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유 실장 발제를 보니까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즉 당무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지난 전당대회 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는데 안철수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하고 본인 공천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다고요?
네, 일단 그 안철수 의원은 태영호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 모두에게 이 당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좀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이 신뢰를 잃고 지지율이 하락하게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수도권, 그러니까 특히 경기도를 돌아보면 총선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했습니다. 안 의원의 그 지역구는 경기 분당갑이죠.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안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도 이 경기 분당갑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일각에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복귀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지만 그런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보더라도 2년 정도 이렇게 재보궐선거로 왔다가 그냥 떠난 사람은 없거든요. 항상 그 정도가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봉사하는 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정치인의 의무기도 합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 공천을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이 공천을 꼭 받겠다는 안 의원과는 태도가 좀 다른 겁니다. 이 지난 전당대회 국면에서 두 사람 모두 당권 주자로 거론됐고 이 대통령실의 압박을 받았는데요. 유 전 의원은 불출마, 안 의원은 출마 후 완주를 했죠. 그 뒤로도 유 전 의원은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워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 공천을 받기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공천 다 하실 건데 네. 저 공천 주겠습니까? 저는 다만 우리 정치가 또 제가 몸담고 있는 이 보수 정치가 이대로 가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정치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무슨 총선에 출마하고 뭐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네, 유 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진행자가 대선 도전 의사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대선, 저는 도전해오던 사람이고 당연히 그 뜻을 버리지 않았다고 유 전 의원이 답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태영호 중징계론 확산, 국힘 최고위 취소, 민주당 검찰이 수사. 다음은 백다혜 반장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어제 민주당 새 원내 지도부가 첫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당이 직면한 돈봉투 의혹에 대한 쇄신안 마련을 위한 낭상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당 지도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불리한 질문에 상대의 허물로 반문하는 화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봤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새 원내 지도부 출범 이후 첫 의원총회로 3시간 가까이 난상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이날 총회에서는 송기현 의원이 원내 수석 부대표로 인준됐고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25명의 의원이 돈봉투 문제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이번 의총에서 돈봉투 의혹이 화두로 떠오를 거라는 건 이미 예상됐던 바죠. 결론은 두 분이 탈당했다고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지금부터 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수사만 어떻게 있으면. 진행되는지 바라본다면 꼬리 자르기다라는 얘기를 들을 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견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당의 엄정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앞서 당내에서는 돈봉투 의혹 리스트에 오른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169명 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안이 검토된 듯합니다. 정당이 하면 셀프 조사 아니냐라고 먼저 비판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의 한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이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면 진행되는 대로 그에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즉각적 대응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마. 돈봉투 의혹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처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 바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지나치게 지금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 자신감을 갖고 이 건에 대해서 원칙대로 대응을 하셔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당이 삽니다. 어제 의총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랑 비교한 의견인데 사실 지금 우리 당 관계자들에 대한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되어야 되고 처리되어야 되고 또 시스템에 의해서 대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과 주장과 언급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쇄신과 당 지도부의 잘못된 대처를 지적하는 성토가 쏟아진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반문 화법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탈당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있으셨는데 당에서 제안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시던데. 좀 검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탈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태영호 사건을 검찰 수사를 한다고 해요? 원래 의무적 수사 사항이라고 하던데. 네, 고맙습니다. 이런 이 대표의 되묻기식 반문 화법, 언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닮은 꽃 화법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기간 동안 불리한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넌 어떻고? 라고 받아치면서 화제를 전환했는데요. 문제의 핵심을 모호하게 만들고 생산적인 토론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서도 사이다라는 별명이 무색한 물타기 화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부터 시작해서 이 야당에 대한 어떤 이 정치 공세 또 정치 수사라 그러죠. 네.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것을 이제 애둘러서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당 대표가 하실 수 있는 그런 발언이나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앞서 조응천 의원은 이미 당 지도부 대응을 비판하면서 이 대표의 화법을 지적했었는데요. 지금 이런 모습은 예를 들어 그 김연아 의원은요,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것들 별로 좋아 보지 않습니다. 그 마치 모래에 머리 박고 있는 타조 같은 그런 모습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대표를 향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화법에 대한 지적과 함께 되묻기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했습니다. 아니, 화법이 너무 재밌잖아요. 아, 재밌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안민석 의원은 잘 지내시나요? 오늘 안민석 의원이 음주운전, 불륜, 사기, 공천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바탕 기사가 된 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저런 화법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당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로 시선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최고위원. 안민석 의원이 소환된 이유, 앞서 안 의원이 음주운전과 불륜 등 도덕성 하자가 있는 이들에게 공천을 주면 안 된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이 대표를 겨냥했다는 겁니다. 문제 발언을 확인해 봤는데요. 또 지금 제 주위의 지역 보면은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심지어 불륜을 저지르고도 남의 가정을 파괴한 그런 분들도 선거에 앞으로 출마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당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민주당의 도덕성 해이를 지적하면서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당원 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당이 부패 척결에 대한 도덕성 회복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건데요. 당 전반에 언젠가부터 도덕성이 해이해져 있는데 이것을 재무장하는 그런 이제 계기로 삼기 위해 가지고 도덕적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출당시키거나 당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자.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이번 동봉투 사건 관련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대해서도 언론에 해자된 당사자들에 한해서 저는 일단 자진 출당을 권유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도덕성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해당되는 거냐라는 질문에는요. 돈봉투 의혹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별개라며 구분을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당 지도부 사퇴를 얘기하는 소수 의원들을 겨냥해서 비판했는데요. 이 돈봉투 사건하고 사법 리스크하고는 이제 별개로 이제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특히 동봉 사건 계기로 이재명 사퇴해라,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있으니까 사퇴해라라는 이야기에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당내에서 지도부 사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아주 소수의 의원들이 계신데요. 예. 아니 그분들은 윤석열 정권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하고 당원들하고 싸우는 이런 분들은 참 저는 정체성이 좀 의심스럽고요. 본인이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 모습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를 놓치지 않고 비판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기, 불륜 모두 이재명 대표를 콕 짚은 용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주장하실 줄 몰랐습니다. 오선 중진의 용감한 선언에 민주당 젊은 의원들도 동참할 거라 믿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칭한 게 아니라면서 정치의 기본은 도덕성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다만 안 의원이 강조한 도덕성의 기준, 국민의 시각과는 조금 다른 듯한데요. 지난해 안 의원은 최광욱 의원의 땡땡이 발언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이 6개월 당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자 크게 반발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징계로 윤석열 정권의 최전방 공격수를 민주당이 스스로 제거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했다. 윤석열 정권의 아픈 일을 민주당이 알아서 뽑아주었으니 뻘짓도 이런 뻘짓이 없다.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 같은 골잡이를 집에 돌려보낸 꼴이다. 이후 최광욱 의원은 징계 불복을 선언하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재심에서 윤리심판원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최광욱 의원의 해명 이후 1년 정도가 흐른 지금도 제대로 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박광원 원내대표는 첫 의총을 진행한 뒤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다시금 쇄신 의지를 밝혔죠. 이를 위해서는 당이 직면한 문제를 두고 정무적인 판단에 따른 말 바꾸기 그리고 상대를 겨냥한 되묻기에 그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학생들 잘잘못에 대한 부분은 따지고 책임을 묻고 이런 걸 합니까? 어떤 문제가 드러났다 그러면 그 문제를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들에서 책임을 묻든지 무고함을 밝혀주든지 뭐 이렇게 하는 노력이 자체 정화 기능이 있는 게 기본이죠, 기본. 유 실장, 앞서 대통령실에서 박광원 원내대표와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을 밝혔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입장을 좀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방금 전에 이 분신으로 숨진 민주노총 간부 양모 씨의 조문을 마친 자리에서 한 말인데요. 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모로 좀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괴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갈등이 심각하다. 경제 위기 또 한반도 평화 위기도 심각하다면서 정치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 조대행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대통령실은 이제 신임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와 만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이 대표가 본인은 괴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야 협치의 그 가능성을 좀 열어준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방금 아까 백관장이 전해드린 대로 돈봉투과 관련해서 민당 내에선 지금이라도 자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는 여전히 검찰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듯합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수사권도 없는데 이 자체 진상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때문에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다만 당내에선 당 지도부의 방침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돈봉투 의혹은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한 거다 주장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사실관계가 맞든 틀리든 검찰은 정치적 저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적 저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검찰이 결국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그동안 보여왔던 불신의 행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박 전 대책위원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불신의 행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정치 탄압 주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경전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죠.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그 스포츠 탄압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 야당 검찰 탄압 주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까요? 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겠다는 건 그 모순된 주장이 아니냐는 건데요. 이상민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만약에 검찰의 잘못된 그런 행태 때문에 생긴 정말 억울한 일이다 그러면 검찰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문제든 저 문제든 그 모든 진상은 검찰에 맡긴다라고 하고 있고. 네, 돈봉투 의혹이 검찰의 기획 수사라면 지금 민주당이 쇄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시끄러울 이유도 없을 듯합니다. 민당에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오전에 이 강내구 수자원검사 감사에 대해서 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2021년 전당대회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 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서 모두 9,4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21일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에 보강 수사를 계속해왔습니다. 핵심 당사자인 강 씨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말을 맞추는 등 이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커서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검찰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송영길 전 대표의 주변 측근들을 잇따라 불러들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 자금을 댄 것으로 지목된 스폰서 김모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녹취록에 직접 이름이 언급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검찰은 오늘 김 씨의 휴대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김 씨가 이걸 참관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에 출석한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송영길 캠프에 자금을 댄 대가로 김 씨의 딸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일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김 씨는 관련 질문에 잘 모른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그 따님께서 대선 캠프 들어갔던 거는 그 어떤 8천만 원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는 주장하고 계신 거죠, 지금? 잘 모릅니다. 네, 김 씨는 앞서 송영길 캠프의 자금 요청은 거절을 했고 자신의 딸은 오래전부터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채용됐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송영길 캠프에서 지역본부장을 맡았던 유모 씨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 중입니다. 네, 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등을 불러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당사자들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는데 검찰은 이들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 이게 포착이 됐다고요. 네, 어제 박모 전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돈봉투 의혹 자체를 부인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그럼 봉투를 만드신 적도 없다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한테 뭐 보고를 했다거나 없습니다. 이런 부분 없어요? 네. 자금이 마련된 것 자체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검찰은 박 전 보좌관 등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인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의 PC가 포맷됐거나 하드디스크가 교체됐다는 건데요. 검찰은 박 전 보좌관과 연구소 회계 책임자 박모 씨가 PC 교체를 지시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떳떳하다면 굳이 PC를 교체할 이유가 없을 듯한데요. 앞서 송 전 대표는 휴대폰을 초기화해서 검찰에 제출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손 전 대표 측 입장은 뭡니까?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방어권 차원이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 따로 논평 같은 건 낸 건 혹시 없나요? 역시 다정의 유물 조대행입니다. 관련 네. 논평이 있었는데요. 자꾸 저한테 이제 유물이라고 하니까 제가 유물이면은 지금 다정회를 7년 넘게 진행한 복국장은 뭐가 되느냐. 유물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 표현은. 복국장은 그럼 고물이 되지 않을까요? 박 무슨 로또 당첨됐어요? 지금 보국장에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엔 제가 없으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저 여기 편집 가능한가요? 생방송이라 안 될 것 같은데 사태 수습을 위해서 제가 빠르게 진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가 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날을 세웠는데요.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포맷한 깡통폰을 검찰에 제출하고 전 보좌관과 회계 책임자를 시켜서 컴퓨터 포맷을 하는 등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가 앞에서는 자신을 구속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뒤에서는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갈
국리만 했다면서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것도 구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방어권 논란도 그렇지만 이 박마커의 고물 발언 이거 파장 꽤나 오래 갈 듯 싶습니다. 보 국장이 트리플 A형이 아니길 빌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조댕. 저는 보 국장이 다정회의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요? 네. 지금 편집 가능한가요? 박마커 먹이는 거 아니죠? 갑자기. 네, 그 의견을 다음 주 보 국장 오면 직접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토장된 쇄신의총, 이재명 대묻기, 트럼프 벤치마킹,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줌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방미 외교의 성과를 부각하면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혼밥 사례를 꺼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당시 혼밥을 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방미는 성공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을 텐데요. 정부 여당은 정권 출범 이후 줄곧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집중해오는 모습이었죠. 국민들이 생각하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어떤지 박준우 마커가 줌인에서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했죠.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외교 성과에 대해 어필했다고 합니다. 이번 방미는 아시아 국가 첫 국빈 방문,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를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 등의 얘기였다고 하는데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나토와는 차원이 다른 핵 공유를 했다는 자화자찬도 있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 성과를 내세울 때 종종 쓰는 치트키가 있죠.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기인데요. 여기서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혼밥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고? 혼자 밥 먹어본 적이 있나? 소위 말하는 핵인싸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저 항상 친구들이 있었어가지고 지금 사방에 커피. 문 전 대통령 지난 2017년 중국에 국빈 방문했을 때 여러 차례 혼밥을 했었죠. 당시 중국에서 홀대를 당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청와대는 큰 산을 넘었다고 했지만은 큰 산은 고사하고 정말로 큰 한숨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중국 가서 시종일관 시진핑 빙의 맞추고 또 혼밥한 것 이외에 따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문 전 대통령이 친중 정책을 펼쳤지만 막상 얻은 게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 중국과는 선을 긋고 한미일 삼각공조에 힘을 실는 게 맞다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환한 사례일 텐데요. 실제로 이 문 전 대통령의 혼밥 사례 여당에서도 심심찮게 끌어쓰는 방어 논리입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죠.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을 못한 것을 두고 야당은 이 외교 참사라는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당시 국민의힘은 혼밥 사례를 들어 반사를 외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문 없는 조문 외교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이를 두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상갓집에 가서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온 것이 아니냐. 민주당이 외교 참사라고 공격을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중국 방문 때 혼밥을 하고 우리 언론인들이 공안에 두드려 맞았던 일이 진정한 외교 참사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무지개 반사. 야. 야당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혼밥 카드를 꺼내 들자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국민들과 함께 소중하게 일궈온 성과가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몰라보게 많이 훼손되면서 균형 외교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가 하는 것을 피부로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이 생각하는 현명한 외교 기조,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한다인데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 균형 외교를 저버리면서 경제적인 실리를 잃었다고 꼬집고 있죠. 균형 외교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무너질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단순히 무역 수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확보해야 할 중간재나 또는 아주 희귀금속류 같은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대중 무역 적자가 늘어난 점을 겨냥한 건데요. 문 전 대통령 탓은 그만하고 경제부터 잘 챙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입만 열면 문재인 대통령 탓하지 말고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가 있느냐. 1분기 수출 적자가 224억 달러인데 그중 대중무역 적자가 78억 8천만 불, 80억 달러예요. 지금도 계속 수출 적자가 중국으로부터 증가되고 있는데 1등 교역 국가를 대만에 내준 윤석열 대통령의 대중정책은 뭐냐? 경제를 이렇게 망치냐?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사실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권 탓은 지난 1년 내내 이어졌죠. 임기 초반 인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윤 대통령이 했던 말, 전 정부보다 낫다였습니다. 도덕성 면에서도 이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여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전기 요금 대란 등 모든 악재의 단초는 전 정부가 제공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전 정부 탓이 도마 위에 오르자 윤 대통령도 공개석상에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마저도 잠시였습니다. 본인도 이 말을 지키지 못했죠. 이 약방의 감초를 모두 내다버리긴 어려웠나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 평화에 기대서 민관 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모든 국가 방위 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 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민생 문제의 화두로 떠오른 문제죠. 이 정부 여당은 전세 사기가 발생한 원인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찾았는데요.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집값과 전세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정파적 정책 강행에만 급급해서 정책의 부작용은 무시하고 등록, 민간 임대 사업 제도도 축소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자도 사라지고 빌라왕 같은 사기꾼들이 기생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악순환으로 싸워온 것을 이제는 단절하고 철저한 예방책과 사기꾼들에 대한 철저한 일벌백계의 단속과 수사를 통해서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문 전 대통령도 더 이상 참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만을 외쳤습니다. 5년간 이룬 어떤 성취, 제가 이룬 그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데 그것이 뭐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들죠. 정부 여당으로선 전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심산이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전략이 그다지 유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이 39.9%가 매우 잘 못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온건한 부정평가인 다소 잘 못했다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통상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극단적 부정평가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편인데요. 윤 대통령에게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1년 차 지지율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40%대를 유지한 것과는 대조적이죠. 이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맞대결에서도 문 전 대통령이 오히려 윤 대통령을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4년, 이 전 정권과 비교하기보다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의미인 듯한데요. 윤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심평 변호사조차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많은 국민은 새 정부 출범에 걸었던 희망이 배신당하는 씁쓸함을 느끼며 윤 정부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한다. 윤 정부는 지난 정부의 패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컸지 과거와 결별하는 미래의 소중한 아젠다를 별로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국민은 윤 정부가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리라는 믿음을 거의 상실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평가인데요.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전 정부 말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전 대통령 혼밥 때린 윤 대통령, 1년간 문재인 정부 때리기 성과는? 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력하게 성토하는 분위기인데요. 감세, 긴축 재정 정책이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이죠. 네, 민주당은 감세 긴축 재정을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고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였고 청년 고용 장려금, 교육과 복지 투자도 줄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는데요. 지금이라도 경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 감세 정책과 긴축 재정 정책부터 폐기를 하고 포용적 성장 기조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잘 못해서 경제가 어렵다, 이런 주장도 나왔잖아요. 박마커가 아까 발제해서 전한 균형 외교, 이거를 지적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외교는 경제다. 이는 균형 외교를 되살려야 할 이유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편중 외교로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무역 수지 13개월 연속 적자와 대중 무역 수지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14개월째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 규모도 만만치 않은 규모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대중국 수출 부분입니다. 중국 경기가 나빠서 우리가 대중국 무역 적자가 생긴다고 하는데 최근 중국 경기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적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불필요한 말로 중국을 자극해서 그나마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의 하나인 중국 시장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중국 외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중 무역 수지도 좋지 않다, 이런 논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도 흥미로운 점은 미중 간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1분기 대중국 수출은 거꾸로 1위로 올라갔다면서요. 한국은 중국 시장에서 추락하는데 미국은 거꾸로 1등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국익 외교의 실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앞에서 감격에 겨워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 동안 코리안 파이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코리안 파이는 통째로 넘겨주고 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대체적인 여론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주민 제목은 문 전 대통령 혼밥 외교 때린 윤 대통령, 지난 1년 성과는입니다. 네, 오늘 정치부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라 회의를 쉬어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정의원분들 의견을 못 들어봤어요. 아니, 여행 작가님이 저한테 꼭 선물 주라고 하셨습니다. 안 들리는데. 조카한테. 뭐라고?